지난 도입부가 강렬한 클래식 음악 영상이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조회수와 구독자가 떡상했습니다. 와우. 동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도입부가 강렬한 클래식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쭉 읽어보니 끝까지 고민하다 넣지 않은 음악들도 있고 정말 깜빡했던 음악들도 있고 한때 매일같이 듣다가 지금은 잊고 살았던 음악들도 있고 아무튼 저에게도 너무 의미 있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콘텐츠인데 1회에서 끝나면 또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댓글만으로 고른 도입부가 강렬한 클래식 음악 2탄. 댓글 중 저의 이 인트로를 욕하시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쩌죠? 아쉽게도 저는 인트로를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음악은 바그너의 대규모 악극 니벨룽의 반지 중 발퀴레의 기행입니다. 음악과 미술, 문학이나 연극을 각각 분리해 표현하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융합하는 종합 예술을 추구했던 바그너. 이러한 예술 철학을 잘 보여주듯 그의 작품은 규모가 크고 장대한 오페라와 악극이 대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니벨룽의 반지죠. 악극 니벨룽의 반지는 고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전설집 사가와 중세 독일의 영웅 서사시 니벨룽의 노래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됐습니다. 1848년 바그너의 나이 35세 때부터 대본의 초안을 집필하고 26년이 지난 1874년에 완성됐는데요. 총 4부작으로 전체를 다 공연하려면 무려 16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한 부씩 4일에 걸쳐 공연을 진행하거나 아예 한 부만 선택해 공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공연에 올려지는 파트가 바로 2부 발퀴레입니다. 발퀴레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왕 오딘의 9딸이자 날개 달린 말을 타고 전쟁터를 누비며 부상당한 병사들을 호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여전사들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발퀴레의 기행은 3막 제1장에서 발퀴레들이 죽은 영웅들의 죽음을 나를 때 연주되는 음악인데요. 하늘을 날아다니며 용감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발퀴레의 모습을 표현한 웅장한 진행이 압권인 곡입니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서 비행 공습 장면에 사용되며 우리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곡이기도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음악, 러시아 작곡가 글린카의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입니다. 러시아의 음악은 참으로 매력 있습니다. 넓은 대지처럼 웅장하다가도 긴 겨울처럼 우울해지는가 하면 짙은 애수가 묻어나는 선율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이런 그들만의 특별한 음악, 이 러시아스러운 음악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 끝엔 언제나 글린카가 있습니다. 러시아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글린카는 고유의 음악 스타일 없이 서유럽의 음악을 수용하기만 하던 러시아 음악의 현실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마추어 음악가로 활동하던 그가 본격적으로 전업 음악가가 되어야겠다 마음먹은 것도 이 때문이었죠. 이탈리아와 독일을 여행하며 특히 독일의 베를린에서 머물며 화성학과 작곡법을 배운 그는 이제 서유럽의 영향에서 벗어나 러시아만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음악을 작곡하겠다 결심합니다. 러시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민속 선율과 리듬, 나라의 역사, 성격, 서민들의 이야기는 어떤 음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소재가 될 수 있었고, 이를 음악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죠. 그는 음악을 창조하는 것은 국민이고 예술가는 그것을 편곡할 뿐이다 라는 외침과 함께 러시아 최초의 국민가극 이반수산인, 지금 듣고 있는 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 등 러시아만의 색깔이 담긴 민족주의 음악들을 작곡해 나갔습니다. 이 러시아스러운 글린카의 음악은 러시아를 넘어 전 유럽에서 사랑받게 됩니다. 당연히 이후에 탄생하는 러시아 음악가들은 물론 세계의 민족주의 음악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첫 번째 러시아 음악가는 차이코프스키도 라흐마니노프도 아닌 글린카였습니다. 모차르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음악 천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함께 연주 여행을 다니며 그에게 수많은 음악적 경험을 선물해 주었죠. 이러한 경험은 그의 천재성과 합쳐져 위대한 음악으로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27개의 피아노 협주곡과 41개의 교향곡을 비롯해 무려 600여 곡이 넘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갔던 하이든이 106개의 교향곡을 발표한 것에 비하면 천재치고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35살의 이른 나이에 요절한 모차르트의 나이를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살에 작곡한 일본 교향곡을 시작으로 전생애에 걸쳐 작곡된 41개의 교향곡은 모차르트 음악의 발전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후기 3대 교향곡이라 불리는 39, 40, 41번 교향곡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3년 전 여름 2달 만에 빠르게 써내려간 필생의 역작인데요. 같은 시기 연속적으로 작곡된 세 곡이지만 곡의 성격이 모두 달라 이 세 곡을 연달아 연주해야 비로소 모차르트가 의도한 하나의 커다란 작품이 완성된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40번 교향곡은 모차르트 교향곡으로는 드물게 단조로 작곡된 작품입니다. 그는 41개의 교향곡 중 단 2곡, 25번과 41번 교향곡만을 단조로 작곡했는데요. 유쾌하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살아갔던 모차르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교향곡이 바로 이 두 교향곡입니다. 25번의 도입부 역시 41번 못지않게 강렬하니 꼭 들어보세요. 지휘자 프루트 뱅글러는 40번의 1악장을 두고 질주하는 슬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누구보다 밝고 명랑했던 천재 모차르트에게 슬픔은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일까요? 지난 영상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바로 이 음악을 빼먹은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입부를 빼먹다니요. 오늘의 네 번째 음악,
강렬한 운명의 동기로 우리의 마음을 묵직하게 울려주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입니다. 우리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운명이라는 단어로 이 극적인 상황을 표현합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살아가며 몇 번의 운명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될까요? 언제나 긍정적인 운명만 찾아온다면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운명은 때론 고통스럽고 아프게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베토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폭력적인 아버지와 함께였던 비정상적인 유년 시절, 17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경험한 어머니의 죽음, 무엇보다 음악가에게는 치명적인 청력 상실까지. 베토벤의 운명은 그야말로 고통과 좌절,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제 청력 상실을 겪으며 자살까지 생각했던 베토벤. 하지만 이내 그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그가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쓴 유서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가혹한 운명을 베토벤은 당당하게 마주했습니다. 운명에 대한 베토벤의 철학은 이 유서가 작성된 이후의 작품에 잘 담겨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운명 교향곡입니다. 도입부가 강렬한 클래식에서 이 작품을 소개하고는 있지만 이 운명 교향곡만큼은 반드시 전 악장을 들어봐야 하는 곡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운명과 그 안에 담긴 희망, 의심, 그리고 처절한 사투 끝에 승리로 나아가는 베토벤의 운명에 대한 철학을 압축해 보여주는 작품이니까요. 베토벤의 운명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결과 베토벤은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위대한 작곡가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운명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리고 커다란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운명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이어지는 세 곡은 모두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협주곡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 곡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 곡 떠올리신 분 아마 있을 겁니다. 북구의 쇼팽 그리그가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아마 그리그는 북구의 쇼팽이라는 별명을 참 좋아했을 겁니다. 실제 그는 쇼팽을 존경했고 쇼팽의 피아노 소품곡들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작곡가였으니까요. 이에 영향을 받아 소규모 소품곡 위주의 작곡 활동을 펼쳐나갔던 그리그였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살린 작품을 꾸준히 발표하며 음악계에서 입지를 넓혀가던 그리그는 25살이 되는 1868년 그동안의 행보와는 전혀 다른 대규모 음악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바로 지금 듣고 있는 피아노 협주곡이죠. 이 시기 그리그의 삶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반대를 이겨내고 사랑하는 여인 하게루프와 결혼식을 올렸고 이듬해 사랑스러운 딸 알렉산드라까지 얻게 됐죠. 휴가차 떠난 코펜하겐 근교 아름다운 휴양지에서도 온 가족과 꿈같은 하루하루를 보냈고 시립관현악단의 지휘자 자리에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노르웨이 음악 아카데미를 직접 설립하는 등 탄탄한 음악적 커리어를 구축해 나가며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그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행복을 곡으로 표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을 얻게 된 행복과 젊은 청춘의 패기, 익숙한 노르웨이의 선율에 북구의 대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집대성해 한 달 만에 피아노 협주곡을 완성시켰죠. 이 곡은 그의 유일한 협주곡이자 몇 안 되는 대규모 음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은 대중은 물론 동료 작곡가들에게도 극찬을 받으며 그리그의 명성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당시 유럽 음악계를 호령하던 프란츠 리스트 역시 이 곡을 듣고 이것이야말로 스칸디나비아의 혼이다 라며 찬사를 보냈죠. 도대체 북구의 선율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인지 궁금하시다면 당장 이 곡을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크렘린의 종소리로 비유되는 묵직한 피아노의 도입부와 곧장 이어지는 현악기의 애수 짙은 선율은 광활한 러시아의 대지를 내달리듯 우리에게 다가와 온 마음을 휘저어 놓습니다. 러시아 음악의 엘리트 코스라 할 수 있는 모스크바 음악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라흐마니노프. 젊은 청춘의 패기와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이는 곧 교향곡의 작곡으로 이어졌습니다. 2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작곡한 교향곡 1번은 2년 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처음으로 울려 퍼졌는데요. 대중들의 반응은 냉담을 넘어 혹평과 악평 일색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악평 세례에 라흐마니노프는 큰 충격을 받고 자신감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우울증을 동반한 긴 슬럼프로 3, 4년간 작곡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 라흐마니노프. 그를 구해준 것은 니콜라이 달 박사였습니다. 달 박사는 라흐마니노프에게 최면 요법의 일종인 자기 암시 요법을 사용해 그의 우울증과 슬럼프 극복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면을 걸고 당신은 곧 새로운 협주곡을 작곡할 것이며 이는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힘든 시기를 견뎌낸 라흐마니노프가 마음을 다잡고 처음으로 작곡한 곡이 바로 이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교향곡 1번과 달리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관객들은 대곡의 탄생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렇게 라흐마니노프는 길고 긴 우울의 끝에서 완벽하게 부활을 알렸죠. 큰 성공을 거둔 피아노 협주곡 2번은 피아노 협주곡 3번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라흐마니노프를 대표하는 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 지난 영상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댓글로 언급해주신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앞선 곡들 모두 강렬한 도입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만 그 어떤 곡보다 찬란하게 펼쳐지는 이 곡의 도입부를 대체할 수 있는 곡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름답고 낭만적인 선율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차이콥스키의 음악이지만 그가 살아있을 당시의 분위기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차이콥스키의 음악은 발표 때마다 신랄한 비판과 혹평을 받기 일쑤였죠. 피아노 협주곡 1번 역시 이러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차이콥스키는 이 곡을 존경하던 친구 루빈스타인에게 헌정하고 초연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에게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 자리를 내어주고 평소 음악적으로 많은 조언을 주었던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루빈스타인은 이 곡에 대해 협주곡의 상식에서 벗어난 졸작이라며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 작품을 전면 수정하면 그때 연주를 생각해보겠다 이야기합니다. 예상 밖이었던 루빈스타인의 반응에 차이콥스키도 음표 하나라도 고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크게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죠. 결국 차이콥스키는 이 곡을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였던 한스 폰 빌로에게 헌정합니다. 빌로는 이 곡을 보고 아주 독창적이고 경탄할 만한 곡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차이콥스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죠. 그렇게 이 곡은 빌로의 피아노 연주로 1875년 10월 머나먼 미국 땅에서 초연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울려 퍼진 러시아적 선율에 관객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초연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작품의 초연은 러시아 작품이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초연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곡을 더해 1탄부터 총 14개의 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직도 나오지 않은 음악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주제가 있는 클래식 음악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니 언젠가 도입부가 강렬한 클래식 음악 3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였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